겁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얘기를 한 셈이고요. 여기부터는 곁들이 반찬 같은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더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은 하이데거 철학 안에서 보자면은 그 엑시스텐스라는 개념, 다자인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부터 몇 가지 소개해드릴 것들은 이제 그런 다자인, 엑시스텐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간단히 소개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꾸라 여신, 꾸라 신화 간단히 이제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 발표문에도 있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꾸라라는 게 이제 케어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요. 그 근심, 걱정, 뭐 어떤 책에는 우수라고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그냥 고유명사를 읽어 놓는 게 좋습니다. 부현상을 뭐 그 해가지고 갖출 구자에다 그럴 연자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놓으면 이름이 안 되잖아요. 꾸라도 이제 꾸라라고 읽어 놔줘야죠. 뭐 우수의 여신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그냥 꾸라 여신입니다. 꾸라가 하는 일이 뭘까요?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케어하는 거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가다가 진흙을 만나서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인간 창조 신화는 많이 있는데 그러면 손을 사용하겠죠. 손을 사용해가지고 진흙을 빚어가지고 무엇인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고 싶었는데 살아있게 만들려면 진흙은 물질이니까 살아있게 만들려면 고대인들의 정신 속에서는 거기다가 스피리투스라는 우리가 정신이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는 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저는 넋이라고 많이 새기고 있는데요. 스피리투스라는 게 이제 살아있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살아있게 만들었죠. 그 진흙 덩어리를. 그런데 꾸라가 이 진흙 덩어리를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그 숨을 불어넣어줬던 유피테르가 이제 소유권 분쟁을 이제 제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투르누스 시간의 신 사투르누스에게 가가지고 야 좀 판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판정을 해줬는데 이 만들어진 그 만든 사람이 꾸라 여신이니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꾸라의 소유로 인정해주고 죽으면 다시 이제 스피리투스는 그 이제 유피테르에게 넘겨주라.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진흙은 텔루스 땅이라는 뜻인데요.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원래 만들어진 엘레멘트는 이제 원소죠, 그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원소들을 가지고 실체들을 가지고 와서 컴포지툼 합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게 죽음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름 짓는 문제에서는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름 지을 때는 사투르누스도 한마디 한 거죠. 야, 근데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후무스, 휴먼 빙한테 휴먼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흙덩어리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름을 갖게 됐네요. 후무스라고. 뭐 그런 얘기를 신화를 빗대서 이제 하이데거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을 안 묻다가 갑자기 사람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물었을 때 하이데거는 사람의 본질은 조르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음 조림이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보통 염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 조르게는 세 쌍둥이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베조르게, 그다음에 피아조르게, 그다음에 조르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장 근원적인 용어가 이제 조르게인데요. 가장 쉬운 낱말은 배조르게입니다. 조르게 하니까 목조르게가 생각이 나죠. 목을 조르는 건데요. 조르는 겁니다. 뭔가 자꾸 마음을 조르는 거죠. 졸리고 쪼그라들게 하고 긴장을 시키고 해가지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네요. 꾸라 여신이 그런 돌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칠까봐 잘못할까봐 계속 근심 걱정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조르게인데요. 배조르게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학자들은 배려라고 했는데요. 배우자들, 배자라는 게 이제 뭐 이것저것 염려한다 이런 뜻도 있고 돌본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배조르게는 어떤 일에 신경을 쏟는 겁니다. 망치질을 할 때 염두에 두신다면은 뭐 혹시 남자분들 중에 망치질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체면상 집에서 망치질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죠. 자기 손 때릴까봐 하고 못이 튕겨져 나가서 체면을 손상 당할까봐
요럴 때 이제 그 신경을 써서 망치질하는 거, 조심하는 거, 심혈을 기울이는 거, 마음을 쏟는 거, 망치질 자체에 못을 받기 위해서, 못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망치질 자체에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배조르게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네요. 독일어로 다 쉽습니다. 망치질을 잘하려고 거기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배조르게입니다. 배려가 아니네요. 배려는 우리는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피아조르게는 이게 사람에게 쓰는 건데 이제 심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괜히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거.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아조르게는 무슨 거냐면 마음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고3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조심조심 문을 닫는 거죠. 이게 마음을 써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신 공부해 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네요. 공부는 지가 해야 되니까 격려해주는 이것도 마음 써주는 건데 마음 써주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써주는 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어떤 그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또는 누군가의 가능성을 위해서 격려 한마디 칭찬해준다든지 조언을 해준다든지 꾸지람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마음을 쓰는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얘기하죠. 선물 주면 뭘 이렇게 마음을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돌봐주는, 자기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심려가 아닌 것이죠. 완전히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르게를 우리가 염려라고 번역했는데요. 염자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추동, 어떤 것에서 불러일으켜진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조르게에는 그런 뜻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졸이는 겁니다. 마음을 졸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못될까봐 그런 거죠. 누군가 떨어질까봐, 부딪힐까봐, 잘못될까봐,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고, 잘하고 있으면도 잘못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가능성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잘못될 가능성, 잘 될 가능성. 그래서 잘못될 가능성은 피하고, 잘 될 가능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졸이는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앞날 또는 자신의 지난날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마음 졸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데거 철학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데요. 인간의 본질이 마음 졸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 졸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독일어를 쭉 써놨어요. 하이데거가 이제 그 조르게라는 이 낱말에 정의도 아니고 이제 하나의 규정을 해놨는데요. 밑에 좀 몇 가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다 설명드리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데 간단히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졸인다는 게 뭔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화들은 다 굉장히 고화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시기 좋을 텐데요. 그 더 리더라는 여기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아주 잘 번역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어떤 문맹자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문맹이라는 거, 글자를 모른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무기징역을 받는,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은 그런 걸 한번 감정이입을 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Why did you not unlock the doors? I've asked all of you, and I'm getting no answer. Two of the victims are in this court. They deserve an answer. This is the SS report you all have copies. This is a report which was written, approved, and signed by all of you immediately after the event. In the written report, you all claim you didn't even know about the fire until after it happened. But that isn't true, is it? Well, it's not true. I don't know what you're asking. The first thing I'm asking is, why didn't you unlock the doors? Obviously. For the obvious reason.
We couldn't. Why couldn't you? We were guards. Our job was to guard the prisoners. We couldn't just let them escape. I see. And if they escaped, then you'd be blamed. You'd be charged. No. You might even be executed. No. Well then, If we'd opened the doors, there would have been chaos. How could we have restored order? It happened so fast. It was snowing, the bombs, the flames. There were flames all over the village. Then the screaming began and got worse and worse. And if they'd all come rushing out, we couldn't just let them escape. We couldn't. We were responsible for them. so you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You didn't know. You made a choice. You let them die rather than risk letting them escape. The other defendants have made an allegation against you. Have you heard this allegation? They say you were in charge. It isn't true. I was just one of the guards. She was in charge. It was her idea. Of course she was. Did you write the report? No. We all discussed what to say. We all wrote it together. She wrote it. She wrote the report. She was in charge. She was. Is that true? No. Yes, you did. Does it matter who did? She wrote it. It was I her. need to see a sample of your handwriting. 지금 그녀가 썼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한나 슈미트와 그 같이 경비원을 했고 아우슈비츠로 갈 사람들을 선별했던 그런 나치 전범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자신들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갈등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My handwriting? Yes, I need to establish who wrote the report. Sorry, but Hello? I really don't see how that's appropriate. Nearly 20 years have Take gone a by. piece of paper. Counsel, approach the Are you bench. going to compare handwriting of 20 years ago? Counsel, approach the bench. I'm sorry. 이 젊은 청년은 그 한나가 어릴 때 그 책을 읽어주던 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그 법대생으로서 법을 공부하느라고 지금 전범 재판에 지금 참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I'd rather listen to you. There's no need. I wrote the report. 이 영화를 보면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죄라는 것이 뭘까요? 법은 또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죄인이 결정되는 건지, 뭐 이런 아주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던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 같으면 보란 듯이 내가 글을 못 쓰고 읽지도 못하는 문맹자다라고 외쳤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철천지 원한이 맺힌 한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게 낫다 해서 알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이 조립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가끔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쭉 하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 철학의 흐름이 결정이 되는데요. 마음 조립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 카메라 찍는 분들은 안 넘어뜨리려고 마음을 잘 쏟는 것이고,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안 되려고 마음을 쓸 테고, 또 자기가 이것들 잘 찍으려고 마음을 졸일 텐데, 이게 현상이잖아요.
이런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구조를 끄집어냈는데 그 구조가 공교롭게도 독일어로 보면 숀, 이미, 그다음에 바이라는 거는 곁에 또는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포아백이라는 건 미리, 미루어, 앞날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그 일상적인 독일어 안에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 낱말들이 들어있다는 것 착안해가지고 그 하나의 이제 마음 조림의 뼈대를 시간성이다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이데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이것을 비판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 조림이라는 것으로부터 이런 하나의 독일어 일상어의 그 시간어들을 가지고 하이데거가 시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추론해 나갔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현상을 보겠습니다. 죽음인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이데거가 아주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키아르케고르도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을 자세히 분석을 했지만은 하이데거만큼 새로운 형태로 죽음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실존론적 죽음 또는 존재론적 죽음이라고 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또 마음 조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조릴 때 왜 마음을 조릴까요? 결국 우리 마음 조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죽어버리면 마음 조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죽 아시죠? 뭐 죽 써서 개 죽냐인데 죽. 이게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풀어지는 거죠. 형태를 갖고 있던 것이 곤죽처럼 풀어지는 게 죽음인데요. 또는 쪼그라드는 일도 죽음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사라지는 거 이것도 죽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죽다라는 낱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렇게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게 죽음이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그 마음 졸일 필요도 없는 거네요. 시간이 모든 걸 이긴다, 죽음이 모든 걸 이긴다고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살면서 괴로워할 이유는 마음 졸이고 걱정할 이유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졸인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러시겠죠, 그죠? 죽지 않는다면 마음 졸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영원히 산다면은 오늘 뭐 시험 잘못 봤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일도 잘 보면 되는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거꾸로 우리가 마음을 졸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 졸임과 죽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밑에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명성황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로 나가 서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내세운 말이었는데 에릭 프롬의 정의를 보자면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실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가섬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보시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나갈까요? 사람은 왜 나갈까요? 어떻게 나가 있을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나가서려고 하는데 나가섰더니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외로운 거야. 너무나 외롭다 보니까 외로움이 질병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로 떨어져 나와서 분리가 되고 분리의 고통, 분리 불안 속에서 또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는데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혼자일 수밖에 없고 질병이 생긴 거죠.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기술, 사랑할 줄 아는 법을 제대로 터득해서 온전한 의미에서 이제 하나 되는 길을 가라. 이게 사랑의 기술의 핵심인데요. 자,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로 나가서 있는데 외롭기만 한 건 아니죠. 사랑할 수도 있고 물론 권태로울 수도 있죠. 저도 이제 권태 분석을 자세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불안할 수도 있고 권태스러울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환희에 넘칠 수도 있는 것이고 수많은 방식으로 단순히 이런 정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나가서 있는 방식은 수많은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나가섬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쭉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어디까지 나가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분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무한대의 기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기분에도 끝이 있고 무한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무한 이해에도 끝이 있고 또 말에도 끝이 있고 모든 것엔 다 끝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는 말로 얘기할 때는
심폐사를 얘기하면 심장과 허파 이것이 이제 멈추는 거, 호흡이 중단되거나 심장 뛰는 것이 멈추는 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포사,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뇌사, 그죠? 뇌가 죽는 거. 근데 오늘날 철학자들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사 체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장이 멎었다, 또 숨을 안 쉰다, 뇌사 상태에 빠진다, 식물인간이 됐다, 자꾸 돌아오잖아요. 삶으로 돌아오니까 야 이것을 죽음에 대한 정의로 내세울 기준으로 내세울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 근데 언제 되돌아오지 않나요? 이거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정의인가요? 어쨌든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힘들어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뇌사를 오늘날 죽음의 기준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죽음은 그런 종류의 죽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몸의 죽음이라든지 심장의 멈춤이라든지 뇌의 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의미의 상실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좀 슬픈 영화이지만 영화는 아니네요.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입니다. 삽입됐던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인데 원래 그 삽입됐던 부분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드라마하고 뭐 그게 그건가? 네, 네. 흩어진 눈물처럼 내 아픈 기억도 그땐 부서진 거유이만 그리운 유치는 지금 저기 혼자 별 하나 나의 외로움을 아는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항상 그 자리에만 가사를 잘 들어주세요. 나 슬퍼도 살아야 하는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가고나야 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가고 슬퍼하는 이내 슬픔 속에도 행복했다 믿게 네, 고조의 무기력감이 느껴지시죠? 저 장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그런 그 왕후의 죽음, 한 국가의 종말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소멸, 심장의 멈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또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설 수 없는 또는 있을 수 없게 되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섬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이제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은 ein Beverstand다. 코앞,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코앞에 닥친 거다. 이게 참 적절치는 않은데 이미 발등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코앞에 닥쳐 있고 발등에 떨어져 있고 이미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이데거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은 이미 그 죽기에 충분히 나이 들어 있다. 어린 나이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나는 안 죽어. 언젠가 죽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야라는, 지금 아니야라는 유예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죽음의 어떤 사실을 자꾸 회피하고 그러지만은 하이데거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해명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지, 모른 척 하려고 하는지, 또는 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 우리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내 삶을 스스로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것도 아주 유명한 표현들인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관계 가능성의 단절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 전반을 공부해 보시면은 사실 좀 굉장한 표현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는데요. 기독교 전통에서 보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비본래적인 세계고 저 세계가 본향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본래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세계로 넘어가는 것은 뭐 기쁨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석에 따라서는 이 세계의 고통이 중단되고 저 세계의 즐거움, 천국의 어떤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관점에서도 죽음이 이해되어 왔던 거죠.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윤회라든지 전생 이런 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삶의 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죽음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관계 가능성이 끝나버린 것이다. 그럼 이제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가섬이다, 엑시스텐트, 나가섬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더 이상 나가설 수 없는 거, 이게 죽음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몸이 살아있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 꿈을 더 이상 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죽은 거네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꿈을 꾸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그 너머와 바깥이 없다면은, 속이 좁아진다고 있다면, 그 가장자리 자꾸 좁아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음의 측면에 있는 거네요.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번역이 어려운데요. 이버 홀바 하면은 이제 추월한다 이런 뜻인데, 추월할 수 없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죠. 죽음을 추월해서, 죽음을 앞질러서 이제 말하자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도 이제 임사체험에 관한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임사체험자들이 뇌의 한 활동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게 아니고 뇌의 어떤 특정한 양자적 활동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비체험자들이 하는 것처럼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한 죽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신의 가능성을 더 이상 펼쳐나갈 수 없는 상태.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어도 이미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아예 죽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멩이라든지 또는 이제 짐승들이라든지 뭐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해하고 기분에 사로잡히고 말을 하고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 깨달음이 없는 경우라면 그들은 아예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하이데거가 이제 독일어로 슈테르벤이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숨이 멎는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숨을 거두다, 숨이 멈췄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럼 개도 숨이 멈추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존재적인 사건이, 하나의 그냥 그 사물적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의 죽음은 그런 사물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의 허물어짐이고 더 이상 새로운 의미를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좀 뭐 가벼운 주제를 다뤄본다면은 이제 하이데거의 경우에 그 타인의 죽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타인을 제가 다름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 다름이들의 죽음, 대신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를 낳는데요. 기독교 전통,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죽음은 자신의 죽음은 자기만 죽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나의 삶은 오직 나만의 삶이다. 나만의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고수하게 되고요. 그럼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리 불가능하다.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자기의 죽음은 자기만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의 삶은 오직 나의 책임이다라는 강한 긍정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 오해들도 그렇게 비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신화적인 비유들도 있고 신학적 비유들도 있고 또 당시에 쓰였던 비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다 먹어서 없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비유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해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너 안 죽냐? 그럼 나도 언젠간 죽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라는 지금 당장이라는 하나의 그 상투어를 내세워가지고 실제로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는 이런 다양한 보호책들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일상화 분석을 해가지고 일상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회피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데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또 누구나 다 그것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 부정적인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가 나가설 수 있는 한계가 끝이 있다. 그러면 안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요? 쉴 수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완성의 개념은 아니고요. 끝이 있다는 개념은 이제 영어로 이제 피날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왔지만 피니스 끝이라는 뜻이죠.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피니스 끝이죠, 그죠? 완성,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완성하는 거 이런 의미로도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양심이라는 건데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이데거 철학에 가장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칸트 때문에 그런데요. 칸트가 양심을 법정에 비유했습니다. 옳고 그른 행위,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 이게 양심이라고 봤죠. 하나의 법정이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판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법이 있어야겠네요.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재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을 잣대로 봤습니다. 양심의 잣대에 비추어가지고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나 이제 중국에서는 해태 개념이 있습니다. 해태. 광화문 앞에 해태가 있는데요. 한국의 해태는 뿔이 안 달려 있어서 이상한 해태입니다. 해태는 뿔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외길에 들어서게 되고 외길에 앞에 저 앞에 보면 이제 해태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해태 앞에 가면 해태가 이제 딱 노려보고 선악을 쌓았는지 악업을 쌓았는지 보고 악업을 쌓은 놈은 뿔로 탁 쳐가지고 천길 낭떠러지로 지옥으로 떨어뜨려 죽이죠. 해태는 그 심판 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 세워놓은 이유는 임금을 보러 오는 놈들은 네 죄를 미리 좀 깨끗하게 해고 들어오라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양심이라는 건 계속 어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 처벌 개념이고 죄의 개념으로 이해해왔네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걸로 봐도 양심이라는 것은 뭔가 책임을 지우는 어떤 법정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이 양심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이제 우리말로 보자면 양심을 몇 가지로 풀어낼 수 있는데 어진 마음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어질다라는 것은 감싸 안는다는 뜻입니다. 어진 사람은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 안아서 그를 잘 되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말은 모질다인데요. 모질다,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어질다라는 것은 감싸 안아주는 반면에 모질다라는 것은 모서리 같은 것을 찔러서 상처를 내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진 마음으로도 이해했었고요. 좋은 마음으로도 이해했었습니다. 좋다라는 것은 활짝 피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의 가능성, 씨앗을 활짝 피어나게 해주는 게 좋은 마음이고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요. 삐뚤어지고 굽은 거, 어긋난 거 이것들을 올바른 어떤 잣대에 맞춰서 법이라든지 사람 다음 이런 데에 맞추는 거 이것이 바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잘 보니까 어진 마음과 좋은 마음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거, 그죠? 어떤 척도나 잣대에 맞추어 가지고 그걸 바로잡는 것이 양심이라. 그 양심은 바로잡는 마음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런데 하이데커 말하려고 하는 이 양심은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것도 한 대목을 찾아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는 이제 힌두교에서 나오는 거죠. 신이 이렇게 이 세계에 현현했을 때 나토다, 불교의 나토다, 나토심, 나타난 부처를 아바타라고 하는데요. 아바타라는 영화 속의 한 대목입니다. 보시죠. Doing it right now. Calibrating 3 and 4. Run sequence. Initiating 30 seconds. Listen to me. You've got 1 hour. Unless you want your girlfriend in there when the axe comes down, you get them to evacuate. 1 hour. Ma sempre. Ma sanno. Maetoka, Lueru, Aliu Fapo, Immaculate. Lupermitic Sili. Aoawe, Lutana Takao, Sauti Teselapu, Betapul Kelotrati, Skiba, Skiba. Tell them they're gonna be here soon. Beate verzengen. You have to leave or you're gonna die. Are you certain of this? 지금 이 대목이 그 지구인들이 이제 여기 천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주민들을 아바타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극히 내려와서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할 수 없이 이제 밝히는 대목입니다. But they sent me here to learn your ways. So one day I can bring this message and then you will believe it. What are you saying, Jake? You knew this would happen? Yes. Look, at first, it was just orders. And then everything changed. Okay, I fell in love. I fell in love with the forest, with the Kaya people, with you. With you. With you. I trusted you! Trust me now, please. Gaza, you might not be your happy. You will never be one of the people. Try to stop. Good enough. Katie, please, You have to go. They're coming. 이 장면만 봐가지고는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이크는 하반신 나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기계에 접속을 하면은 저렇게 훌륭한 아바타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고 아주 훌륭한 해병이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이제 해병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녀와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들을 보호하게 되고 그들의 편이 되고 그들에 맞서서 싸우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요. 배경은 전부 그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나비족도 소수민족 가운데 하는 고유 문자를 갖고 있고 아주 아름다운 문자를 갖고 있는 그 중국의 소수민족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동양적인 정신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제이크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면의 소리, 이 부름이라는 거, 하이데커 말하려고 하는 양심은 바로 부르는 건데요. 부른다는 거 오라고 부르는 거죠. 갑자기 잠자고 있는 나를 누가 불렀습니다. 근데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죠. 왜? 나 자신이 불렀기 때문에. 누굴 불렀나요?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나에게로 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순환법이 있는데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이제 자문이 들어온 거죠. 근데 나는 왜 사는 거지? 사는 이유가 뭘까? 사는 이유에 대한 물음을 묻게 되고 사는 참된 이유를 스스로 찾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이크가 물었던 것처럼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 것일까? 그리고는 이제 사랑에 빠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떠맡으면서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단으로 부르는 소리, 외침 이것을 하이데거는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좀 어렵네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엔트베더 오더라는 이 책을 또 읽어보셨으면 되는데요. 이것이냐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나에게 계속 우리가 갈망한 뭔가 이제 그 결단을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의 고비라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남들 다 대학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만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본래 내가 되고자 하는 나라는 모습 어떤 모습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나의 결단인지 아니면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인지 이런 나름대로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이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 나만의 고유한 목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그러니까 우리를 결단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결단할 수도 있고 다시 결단 앞에서 도망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이크는 결단을 하고 맞서서 자기 희생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지 않고 이제 제가 우리말로는 입다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독일어 우리가 보통 침묵이라고 번역을 하면 침묵이라는 건 뭐냐면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시죠?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침묵이라는 말과 침묵이라는 사태가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우리말 속에는 그러니까 침묵하면은 굉장히 깊이도 있고 현상과 사태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요, 침묵은 선수행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입을 다무는 거죠. 할 말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결단 앞에 선 사람이 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결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의 이제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냐, 이래야 될 것이냐, 저래야 될 것이냐 그런 순간에 도달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양심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오늘 이제 하이데거 소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빛. 이 부분은 이제 원죄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서양 철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이 원죄에 관한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죄인이냐? 이 죄인에 관한 설명을 이제 나름대로 철학자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요. 하이데거도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이 죄 개념은 우리말로는 죄 개념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빛이라는 말로 바꿨고 일반적으로는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빛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빛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빛은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란 말과 반짝반짝 햇빛, 햇살, 이 빛나는 거하고 어원이 같더라고요. 참 놀라운데 빛을 얻는 것도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으니까 빛는다는 건 결국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미천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라는 것은 자기의 있음을 그냥 그대로 이것을 내 책임으로 떠맡는 것. 그리고 두 가지. 하나는 나의 있을 수 있는 나의 가능성도 떠맡는 것. 피하지 않는 것. 그 빚을 짊어지는 거네요. 빚쟁이가 되는 거죠. 갚아야 되겠죠. 물론 갚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빚에 대해서 논문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빚이라는 말의 의미, 다음에 갚는 방식, 빚을 지는 방식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있다는 걸 그냥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거. 어떤 경우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노숙자도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저는 이제 희망인문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밍 노인센터 이런 데서 이제 인문학 강좌를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 비글을 읽었는데 아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그 노숙자들이 그리스 비극을 읽어줬더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아주 간단했어요. 그리스 비극에는 영웅들의 실패담이잖아요. 근데 영웅들은 누군가가 입이 돼주는 거예요. 영웅이 왜 실패했는지 그걸 말해줄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작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 비극은 전부 그 영웅들의 어떤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트라게디라는 게 양의 울음소리라는 뜻이거든요. 희생.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집안 누군가를 내가 희생한 사람 이 영웅인데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제 기리면서 작가들이 영웅들의 입이 되어줬을 때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고난에, 모든 파멸에, 모든 절망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막 해드렸더니 자기들도 영웅이죠. 몰락한 영웅. 근데 안 죽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웅이 되고 안 되고의 잣대거든요. 공동체를 위해 죽으면 영웅이 되지만은 죽을 기회가 있는데 안 죽으면 영웅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럼 영웅이 되면 그 누군가 대변해 주지만 영웅이 못 되면 그냥 혼자 그 모든 짐을 떠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건 영화가 좀 여러분도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영화인데요. 음악에 관한 영화이면서 가족에 관한 영화입니다.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는 빚쟁이죠. 빚이 있잖아요. 죄가 있는 거죠. 빚이 있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아들을 찾는 거죠. 그 가능성을 또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또 찾고 또 자기 가능성을 찾고 이 두 가지를 묘하게 엮어놓은. 그런데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아들 이 셋이 제가 이 영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장면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셋이 동시에 이제 이런 자기의 그 내가 있다라는 걸 떠맡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꿈, 자신의 가능성을 또 추구해 나가는 이런 대목을 찾았어야 되는데 거기 딱 맞는 대목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비디오 클립입니다. Pleasure that I welcome back to the concert stage one of Juilliard's own, Lila Novacek. 지금 이 부분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저 수많은 1000명이 넘는 관중 속에 와 있나 하고 아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무대에 서 있는 거죠. 저희는 아빠고요. 여기가 어거스트 러시, 분명은 에반입니다. 에반 러시입니다. 아버지, 엄마, 아들이 이제 각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빚을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와 아들이 이 두 종류의 빚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거스트 러시는 위저드라고 말하는 이제 거리의 그 악사한테 잡혀가지고 돈벌이 앵벌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줄리어드 음대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가지고 엄마가 연주한 그 똑같은 무대에서 마지막 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저드가 이 그 어거스트 러시를 지금 마치 강제로 여기 데려다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어거스트 러시가 겁이 나서 따로는 왔는데 용기를 내서 이제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서 또 엄마를 찾아서 떠나는 Your folks won't be able to find you. You know why? Because I can't hear you. You're probably dead. You're not going anywhere. 자, 이제 오늘 뭐 이번 제 강연의 마지막 자리인데 주소 없이 막 이것저것 써놓습니다. 맨 오른쪽 밑에 보면은 나는 게 이제 태어나는 거, 타고나는 거네요. 무엇인가 수레와 같은 걸 타고 거기에 태워져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태어났다는 말은 예사로운 말은 아닙니다. 운명, 숙명, 저마다의 탈 것이 있어서 거기에 타서 이제 삶의 세상으로 나왔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 운명의 수레가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 운명의 수레는 스스로도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말이 자라난다 할 때 자라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남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라나면서도 계속 남이 있는 겁니다. 자라고 커가면서도 끊임없는 남이 있는 것이죠. 나오고 나가는 과정 전체가 삶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말로는 살아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나감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살아나감도 남 있고 가는 게 있는 거죠. 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감이라는 것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자라는 것도 끊임없이 거듭거듭 새로이 태어나는 과정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이번 강연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물음 또는 가품. 대답을 제가 우리말 가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떠맡아야만 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 되돌려 주는 것을 가품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무언 물음, 사실 물음, 멋진 물음이라는 형태로 하이데거의 존재한 시간, 서양 철학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 사실 말씀은 많이 못 드렸지만 이 생각이라는 말을 이제 좀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음과 가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뒤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쫓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쫓아가냐면은 물음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묻다가 지쳐서 못 물을 수 있는 것, 생각을 중간에 끝일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올바른 대답을 행운이 깃들여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물음을 잘 묻는다는 거,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생각 잘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뜻을 잘 되새긴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자라나면서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양심이라든지 빛에 대한 의식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빛이라는 건 사소해 보이지만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나를 이끌어주는 것, 태양과 같은 거, 해와 같은 거, 밝음, 이것도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양 철학에 많이 봤던 것처럼 이런 꼬치 안에, 캡슐 안에 정신이라는 형태로 마치 못 나눔이처럼, 인디비주얼처럼, 이렇게 단독자처럼 갇혀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나는 새로워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되어 우리 속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되기에 노력하면서 다른 우리들과 배척하기도 하지만은 더 큰 우리 속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우리 누리라는 큰 과정, 이게 자라나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른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서로 살림과 같은 것이다. 하이데거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고 서양 철학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한데요. 서로라는 개념은 사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말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라는 것은 관용의 태도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협약의 태도도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너와 나 모두를 대등한 관점에서 엮어놓은 것이 서로입니다. 서로라는 것은 오고 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살리다라는 것은 살게 해준다는 뜻인데 뭐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 우리 자유여신상 밑에 쓰여 있는 것이죠. 누구든 오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오라, 어디서든 오라는 거죠. 신분 제약하지 말고 지금 미국은 이민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신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린다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누구든 살게 해준다는 거죠. 누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고루두루 살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이 삶이라는 한 낱말로 다 이렇게 한데 아우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주어진 것들, 그 뭐가 됐든지 간에 빛이죠. 주어진 것들을 사르는 거죠. 주어진 것들이 있을 때만 내가 빛을 낼 수 있죠. 사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나는 무엇인가 혜택을 입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됐든 자연이 됐든 이웃이 됐든 국가가 됐든 무엇인지 간에 혜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불을 밝혀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는 자기가 원하는 살아나가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고 가능성, 나아져 나, 나의 참다운 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왜 사는지에 대한 저의 대답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뭐 이것으로 이번 이 정보과학 도서관에서 개최한 시민 강좌의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담당자 선생님께서 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